예, 저희가 여야의 주요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을 모두 만났는데요. 이분은 오늘이 첫 출연입니다.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어제 무소속 금태섭 후보와의 100분간 단일화 토론 열띠게 진행을 했는데요. 어제 토론의 후일담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 이유까지 직접 듣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야,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지난해 총선 때 마라톤 뛰다가 우리 잠깐 연결했잖아요. 예, 예. 그 후로 벌써 1년 가까이 흘렀네요. 일단 어제 1대1 토론 만족하십니까? 예, 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함께 토론해주신 금태섭 후보도 고생했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 토론이라는 게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장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 정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부족하지만 제 진정성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안 떨리셨어요, 어제? 아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그 많은 분들께서 시청 소감을 보내주셨어요. 어. 많은 분들이 진정성 느껴진다고 뭐 격려, 성원의 말씀들을 해주시고요. 네. 콘텐츠는 좋았는데 음.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배려해서 일일이 다 답변해 주실 필요 없다. 제 얘기를 많이 하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들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모니터 아, 평 들어오고. 예, 예. 참, 그리고 그 광화문 퀴어 축제 그 말씀도 계셨었는데요. 네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금태섭 후보가 그 퀴어 축제, 광화문 퀴어 축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께서는 변두리 쪽에서 축제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답하셨던 그거 말씀이에요. 예, 어떤 그러니까 오해입니까? 사실 저 역시 소수자 차별에 누구보다도 반대하고 이들 배제하거나 거부할 권리는 누구한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집회 자유도 당연히 보장되어야지요.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광화문 퀴어 퍼레이드 보시면 신체 노출이나 또는 성적 표현 수위가 높은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적 수위가 높은 축제가 도심에서 열리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걸 걱정하는 시민들 의견들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제 장소는 도심 이외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여서가 아니라 노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제 변두리라는 이제 워딩을 쓰셨거든요. 변두리 쪽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건 저 미국 사례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금 후보님은 어제 끝나고 나서 본인이 이긴 것 같다 그러시던데요. 예, 그 시민들이 다 판단해 주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사실은요.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그동안에는 안철수 대표가 토론에는 좀 약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어제 토론이 그런 인식을 좀 바꿔놨다고 보십니까? 어, 정말 우려하는 분이 계시면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음. 일방적인 선입견 만들고 퍼뜨리면 현 정부 극성 지지자분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토론이 사실 진정성 문제거든요. 이 정권 사례를 보면은 이제 더 이상 한순간에 이렇게 말로 모면하고 국민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 제가 어제 마지막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치인 고위공직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격이 음흠. 정직성 그리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좋은 말만 하는 해설사가 아니고 일 잘하는 해결사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금태섭 후보도 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서울시장 관심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근데 왜 마음을 바꿔서 출마하셨느냐? 여기서부터 얘기를 좀 풀어갈까요? 출마의 변이 되겠습니다. 예, 정권 교체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정권의 여러 가지 그 무능 그리고 또 위선을 저지하고 정권을 교체해야지 나라가 그 다음이 열리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지게 되면은 예. 모든 게 물 건너간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결단을 한 겁니다. 아하. 그리고
지난 10년간 서울시도 사실은 무능 위선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전임 시장께서 성범죄 저지르고 피해자 2차 가해하고 또 민주당도 국가라면은 헌법에 해당되는 당헌을 무리하게 그렇게 바꿔가지고 억지로 후보 출마시키는데 이걸 심판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이런 일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출마 결심을 했습니다. 네. 어제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혹시 원래 대선을 준비하던 분이기 때문에 대선 나가느라 시장직 중도에 그만두시는 건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럴 일 없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5년 공약들을 지금 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발언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아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저는 제 역할이 시장에 당선되면은 혁신적인 시정을 펼쳐가지고 시민들이 야권이 책임을 맡으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걸 느끼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직을 맡게 되면은 중도 사태는 전혀 없다. 그거 바뀔 일은 없다. 그 말씀 공약을 좀 짚어보죠. 서울을 글로벌 경제 도시로 도약시키겠다. 그동안 진영 논리에 치우쳐서 회색 도시 서울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치사안의 진영 논리라는 건 알겠는데 도시에 관해서 진영 논리는 뭘까? 좀 궁금하더군요. 예, 그러니까 도시를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또는 사적인 어떤 취미 활동에다가 썼다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사적인 취미 활동에 쓰다는 게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본인이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에게 중요한 커다란 일들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아주 조그만 작은 일들을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그것 때문에 과로사하거나 자살하는 분들도 생기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막 떠오르질 않아서 대표적으로 그럼 실패한 사업 그런 식으로 좀 잘못 진행된 사업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고쳐야 할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 아니겠습니까? 제가 1월 1일 날 그 창신 승인 도시재생 사업 현장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 거기는 너무나 낙후하고 노후한 주거 지역이어서 거기야말로 재건축 또 재개발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 창신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신동 부근? 네, 창신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지붕이 무너지고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고 불이 나면 이제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곳인데도 그냥 무너진 그런 지붕이 있는 집에 색칠하고 벽화 그리고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를 너무 획일적으로 높은 아파트만 짓는 빌딩만 짓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옛 것을 좀 그대로 지켜서 어떤 도시의 전통성을 살리는 것 뭐 이런 게 박원순 시장이 높이 샀던 가치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그것도 맞는 가치인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의 어떤 지역은 박 시장이 이야기했던 그런 지역이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지역은 너무나 노후한 그런 주거 시설이어서 이건 새로 짓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고 불안전한 그런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입지 여건과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그 주민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내세워야 되는 것인데 서울시 전역에 일괄적으로 정책을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부동산 정책 이야기로 좀 넘어가게 되는데요. 모든 후보가 다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는 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안 대표도 5년 내에 총 74만 6천 가구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네요. 네. 좀 비현실적이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주택 공급하겠다고 요즘 발표하지 않습니까? 2월 4일 날 서울에 32만 호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작년 8월 4일 보면 36만 호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것만 해도 벌써 68만 호고 그리고 공공임대 전세형 주택까지 합하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게 정부의 계획들을 보면
이건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그러니까 저 국토부가 내놓은 이번 2월에 나온 이 안은 괜찮다고 보세요? 그 여러 가지 또 비판할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입지에 대한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든지 여전히 공공 위주로만 그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 정부에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제가 드린 그 정책이 경제지 부동산 전문가 9명이 평가하셔가지고 네. 8분이 전체 후보들 공약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재건축 아파트들 규제가 심했던 곳들이 있잖아요. 녹물 나오고 이런 데도 사실은 이제 뭐 못 짓고 있는 곳들 이런 곳들 다 활성화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 400곳 정도 대상 지역들이 있는데요. 네. 보통 보면 재개발 재건축하면 강남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300여 곳이 강북과 강서에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제대로 개발을 해서 네. 저도 지금 강북에 살고 있습니다만 예. 남북이 서로 균형적으로 강북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서울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영선 후보도 부동산 정책을 내셨는데 공공분양 주택 30만 호 건설하고 도로를 지하화해서 그 위 공간에다가는 수직 정원 만들겠다. 뭐 21분 컴팩트 도시 이런 것들 제안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21분 그 컴팩트 도시라는 게 저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21분 내에 그 일자리도 있고 그 다니는 직장도 있고 또 교육도 있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거지 시장이 마음대로 기업을 이쪽에 이전해라, 기업을 여기다 만들어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의도를 보면은 예. 여의도에서 어떻게 공장, 학교, 뭐 공공기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뭐 국회를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해서 네. 또 거기에 뭘 짓는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지, 뭐 국회가 언제 세종시로 갈 건지 저는 미지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약은 서울 시민 희망 고문 공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박영선 후보 얘기가 나온 김에 좀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지금 지지율로 볼 때 여권에서는 박영선 후보, 야권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1위입니다. 처음에는요. 다자구도나 1대1 구도나 전부 안철수 후보가 1등 하셨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다자구도로 갈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가 앞서고 1대1로 붙으면 박빙승부고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박영선 후보가 역전승하시는 건 아닌가요? 항상 저도 이렇게 선거를 해보다 보면 예. 그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날 선거 당일날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아직 5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서울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비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의사로서 코로나19 방역을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벤처기업가로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제대로 서울 시민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이 지금의 이 여론조사 결과 얼마든지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저는 항상 여론조사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거나 뭐 방향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단일화는 필수라는 생각 가지고 계시죠? 예, 야권 단일화가 이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필연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야권 후보 단일화는 숙명이라고 저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원래는 김종인 위원장은 3자 구도로 가도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 그러셨는데 최근에 야권 단일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아마 제1야당 지도자분으로서 먼저 제1야당 입장에서 말씀을 예전에 하셨던 것 같고요. 이제는 선거가 가까이 오니까 야권 전체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단일화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만일 안 후보가 금 후보를 누르고 국민의힘 후보와 겨룰 경우 이제 그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한 명으로 딱 정해져서 1대1로 붙으면 조직력에 앞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야권 지지자분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네. 누가 여권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그 판단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덧붙여서 또 누가 서울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후보여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때 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 저는 그 두 가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여권 후보를 이기나와 누가 대선까지 잘 이끄는 역량 발휘, 능력 발휘를 할 것인가를 볼 것이다. 예, 서울을 잘 시정을 혁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인가. 아니 근데 나경원 후보도 뭐 오세훈 후보도 조은희 후보도 오신환 후보도 다 여권 이길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뭐 요즘 보시면 저밖에는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게 뭐 세간의 평가이기도 하고 여론조사 결과이기도 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지난 그 4명 뽑는 경선에서 뭐 1위를 했으니까 제가 나경원 후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뽑혀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강점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여러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의사였었고 그리고 IT 전문가 그리고 벤처 경영자 그리고 또 교육 현장에서 대학 교수를 거쳐서 정치인으로서도 정당을 만들어서 직접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5분야 모두 다 그 프로페셔널 수준으로 전부 일을 해서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울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정치 경험은 짧다는 게 약점이 되진 않겠습니까? 나경원 후보는 원내대표까지 했었는데요. 저는 당대표로 전국 선거를 여러 번 지휘해봤습니다. 아하, 그 점이. 중도의 확장성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강점이라고 보시나요? 나 후보보다?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인 선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큰 정당에서 아주 편안하게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중도 개혁의 노선, 실용 정치의 노선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와서요. 네. 많은 언론인 분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렇게 제3지대에서 오래 살아남은 걸로는 제가 지금 신기록을 매일매일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하. 그 부분이 이제 강점이다 그 말씀이신데 근데 야권 후보들 사이에서 서울시 연립정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뭐 오세훈 후보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사실 12월 출마 선언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가 먼저 제안했던 게 이 연립정부인 거죠? 서울시 연립정부.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공동 운영이라는 게 뭔지 연립정부란 게 뭔지가 현실적으로 잘 안 와닿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야권의 좋은 인재를 널리 두루 쓰겠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 그 많은 좋은 인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쓰지 않고 본인 진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는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만 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재 범위를 넓혀서 제가 만나보지도 않았던 또 다른 당 속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능력 있고 도덕적인 인재면 널리 등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 의미의 공동정부 연립정부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인재를 널리 등용하는 거죠. 근데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건 일종의 탕평책이지 공동정부라 하면은 연립정부라 하면은 수평으로 뜻을 모아서 이 당과 이 당이 함께 운영하는 거 이게 공동정부 연립정부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런 뜻에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인재를 널리 등용하면 물론이고
정책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를 해야 됩니다. 예.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서로 뭐 100% 같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사실은 이런 과정은 후보 단일화 전에 거쳐져야 됩니다. 후보 단일화 이전에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누가 시장에 당선되더라도 네? 우리는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 그 합의가 그게 있어야 한다. 네, 그런 것이 양쪽 지지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고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연립정부도 얼마든지 뭐 의미적으로, 화학적으로도 결합하는 거다 그 말씀이신데요. 네. 근데 후보님, 그 연립정부 공동 운영을 착착착착 해보다가 뜻이 잘 맞으면 대선도 같이 그렇게 치르는 거예요? 대선에 대해서 아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야권에서 이기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관심은 모두 다 대선 정권 교체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권 교체가 가능한지 네. 야권 지지자들의 의견들이 모일 겁니다. 예. 마치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뽑히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마음이 모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고 순리대로 야권의 혁신적인 재편 흐름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정계 개편은 필연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건 정치인들 개개인의 어떤 인위적인 개편은 아닙니다. 절대로. 예. 뭐 정치인들이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재편 흐름들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 지금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하고 계신데 정진석 의원은 범야권 통합전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모으는지 그 방향에 따라서 정치인들은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합전대도 그럼 열려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한다, 지지자들이 하시오라고 명령하면 할 수 있다? 어떤 것이 가장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가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할 수 있다고요?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그것이 단순히 정치인들끼리의 어떤 이해 타산만 가지고 계산해서 한다면 그건 오히려 지지를 받지 못할 겁니다. 아하.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그러면은 사실은 통합 전당대회는 또 단일화와는 다른 거여서요. 이것이 정권 교체, 지금 말씀하시는 정권 교체 또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뭐 못할 이유도 없다 쪽이신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저는 제일 절박한 것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고민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는데요. 안철수 후보 지금 듣고 계시는 서울 시민들께 끝으로 한 30초 남았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바라고 계시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발전하지 못했던 서울 발전시키고 지금 현안인 코로나19 제대로 방역하고 그리고 또 민생 문제 해결하고 부동산 가격 제발 좀 안정화시켜달라. 이런 부분들에 능력 있는 저 안철수가 제대로 나서서 그 일 해내겠습니다. 꼭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